1부, 2부 독일의 통일 문제와 그리고 한국 통일의 전망까지 1, 2부를 마쳤습니다. 좀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질문은 이 자기소개를 잠깐 하고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 시간도 좀 길지 않게 뭐 첫째, 둘째, 셋째라든지 좀 짧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 질문하실 분. 그래서 5시에 예. 네, 저기 저쪽 파리의 임남희 선생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임남이고요. 파리에 거주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저기 제 친구도 그때 저한테 소개를 사실은 평양 영화제 소개를 해줬었어요. 2년에 한 번 있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평양 영화제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독일에 그때만 해도 독일에서는 평양에 가는 동포들이 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다 갔다 왔나요? 왜냐면 그때는 단체로 팀을 이뤄서 그래서 독일 동포들은 왔다 갔다 한 것 같거든요. 근데 프랑스 동포들은 같이 이렇게 가는 일이 뭐 인정이 그런 사건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이제 안 움직이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려고 여행 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해서 이제 지금 멈춰진 상태고요. 근데 이제 독일은 어떤지 사실 궁금해요. 물론 우리 교수님도 갔다 왔겠죠, 그죠? 독일은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씩 평양, 아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동포들은 갈 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그죠? 갈 사람들은 거의 다 갔다 왔나요? 또 갈 팀들이 있나요? 답변. 예. 글쎄 이제 그건 국내 남한의 정치적인 상황하고 이제 많이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남한의 시민들이 북에 간 숫자가 한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몇 년 사이에.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좀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해외에서 산다고 해도 이제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에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갖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갖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기 친척들이 이제 고향에 많이 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상황이 뭔가 따라서 그렇죠. 예, 상황이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뭐 어쨌든 북에 갈 수 있는 좋은 기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독일 거기에서 많이 갔는데 왜냐면 프랑스는 그때도 안 갔거든요.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독일은 많이 그래도 그 기류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행해서 이제 또 우리 갈 수 있는 사람은 국적 가진 사람은 이제 가보자 이러는 이제 마음이 지금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항공만 열리면은 이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라도. 근데 독일은 벌써부터 그때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내지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못 가랬는데 간 거 말고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 간 사람도 있어서 저는 박사님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통일에 관계되는 그런 단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끼어들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 독일인 신분이고 그리고 또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정서, 사상 정서로 이렇게 잣대를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그 평양에서
그6.15 1호위원회 대표로 온 그 분들, 독일에서 온 그 의사 했던 그 이 선생, 이지숙 선생, 이런 분들을 그 만났거든요. 2007년 6.15 공동선언 기념 행사인가 민족 그 단결대회에서 그 만났는데, 그때 그 허용되는 이런 그 환경이나 조건에서는 특히 독일에 있는 그 동포들, 대표들이 많이 온 걸로, 그래서 내가 평양에서 그분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프랑스에서 온 그 동포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주로 독일에서 여러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하여튼, 예, 그 문제는 그런데. 질문 하나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동학정신이랄지 천지인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저 그 공감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 질서가 그리고 패권주의적 세계 질서가 지금 쓰러지고 저는 좀 한계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빈자리를 지금 네오나치랄지 인종주의랄지 이런 막 새로운 데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독일에 있는 동포 이렇게 전 세계 우리 동포들이 함께하면서 좀 세계적으로 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신, 말하자면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어떤 담론을 만들고 그런 좀 대화를 청하고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이른바 석학들이랄지 그런 양심 세력들과 함께 그런 좀 글로벌한 이 정신 개벽 운동이랄까, 아니면 뭔가 좀 이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평화 운동을 좀 만들어서 유엔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이 뭔가 기구도 만들고 그럴 움직임을 시작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종교적인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내용이 상당히 평화적이고 서로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보완한다든지 보충해야 할 일이 종교적인 성향의 사상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라든지 인간의 수양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좀 많이 치우치고,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약한데 이 문제가 보충돼야만이 세계적인 그런 사상이나 철학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이제 자꾸 종교적으로 돼버리고 관념적으로 돼버리고, 그러면 일정하게 영향을 주지만은 미래 지향적인 그 영향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저는 오늘 강의를 듣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독일의 통일은 우리 한국 통일에, 한반도 통일에 모델이 될 줄 알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전혀 노력도 안 하고 국제적인 타이밍 어떤 그 에포크적인 그런 그 카이로스에 의해서, 성경으로만 하면 죄송합니다, 어떤 때가 와서 그렇게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금 방금 정신운동 얘기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통일운동이. 하나는 물리적인 공격적인 운동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안 선생님 말씀하신 정신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라는 사상이 나왔어요. 그 사상이 전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조선 민족의 고난 속에서 나온 것이 동학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학사상이 훌륭하고, 근데 이 정신문 갖고는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패권주의적이고, 또 신의 철학. 비스마르크가 말하기를, 독일에서 오셨다는데 비스마르크가 말하기를, 국제적인 모든 조약은 대포 한 방만 못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무슨 국제질서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냐? 미국만 하더라도 1905년도에 가스라 캐푸트 조약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식민지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를 분할시킨 것이 바로 메가더고 미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의 이 분단적 기극을 만든 자들이 바로 강자들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도 중국을 대적하고 국제 패권주의를 위해서 미국은 김정은이를 필요로 하고 있고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결자핵이란 말이 있는데 미국이 원인을 다 제공해놓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고소를 하든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통일을 해 줘야되겠다고 하는 어떤 동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든지 이게 도전해가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런 기구를 통해서 물리적인 도전, 공격적인 도전을 하고 정신적으로는 이 동학사상을 중심으로 하든지 어떤 새로운 한국 정신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운동을 하고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국제는 힘의 철학인데 그 국제의 힘의 철학 가지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 양심적인 운동을 누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하시고 아니 이 박사님한테 박사님이 답변하실 게 있는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그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찬성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좋은 말들은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행동으로 안 나오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거죠. 준비위원회 구성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이 단순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뭐 독일의 예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됐는데 그 이렇게 노력하니까 그래도 때가 오지 않을까. 뭐 또 저 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아니 박 선생님 아까 하셨으니까 저기 얼마 전에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제 이름은 정강수라고 하고요. 파주 디엔잔에서 대만농사 그 파주에서 수업을 연결해가지고 오면서 참여하고 그래서 아니 그만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북에서 해외 동포들을 이북으로 저장시키는 사람 순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북에서 농사지을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해서 환영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에 며칠 안 되었습니다. 이남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윤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평양에 갔다 왔다고는 답변이 없게 나오겠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죠. 좋은 방안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간다고 하는 되게 이제 교포들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우선 당장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오라고 하고 뭐 열어놨어도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국가보안법 하나도 지금 없애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이거든요, 지금. 그거 뭐 노무현 때부터 없앤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거 있는 조건에서 아무리 북에서 개방하고 오라고 한들 뭐 어떻게 합니까? 가려고 생각도 안 될 거며 용기를 내서 갔다 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볼 건데 이런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보안법 없애는 것은 북의 사람들은 없앨 수 없잖아요. 당하고 있는 남한의 시민들이 없애야 되는데 남한 시민들은 뭐 거기에 그냥 정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관수화가 되든지 별로 느끼질 않는 것 같아요. 당한 사람은 느끼지만 일반 사람들 그건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죠. 예. 뭐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안은 제 생각에는 오로지 만왕의 근원인 분단 문제, 그 분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파헤쳐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제주 4.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상수 교수님이 지은 책을 두 번째 읽고 있거든요. 제가 정독을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한 번 읽는데 두 번째 지금 정독을 하고 있는데 그 엄청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은 그분을 초청해서 그 분단의 그 원인 제공한 그 미국의 그 아주 불법적인 힘이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걸 알면은 오번에 우리가 원통회의 이 행사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그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 미국이 불법적으로 분단했다는 거. 그 미국이 책임지고 빨리 물러나가라. 이 운동을 벌여나야만이 통일이 물꼬가 트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상위 개념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조선으로 한다. 북한도 우리 땅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땅을 하는데 왜 못 가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법이 걸려. 보안법은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안법을 헌법의 재판소에다가 걸어가지고 하위 개념은 이거 불법이다.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도전해야 되고.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지난번에 여기 국제헌법 전문한 사람 왔던데 국제사법재판소에다 미국을 고발해야 돼요. 너희가 왜 한국을 분단시켰느냐. 예. 그 원인을 너희가 책임을 짓고 한반도 통일과 동시에 통일 비용을 너희가 다 물어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 그냥 무조건 몸으로 삭발선을 접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조금 지혜로운 투쟁을 해야 돼요. 예, 공감. 저는 민주화운동하다가 저 광주 교도소에도 갔다 왔는데도 광주 교도소에도 안 갔다 오고 운동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김대중 때 무슨 우리 목사가 무슨 장관급도 하고 무슨 KBS 이사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혜로워가지고 시행도 하나도 안 하고 감투만 쓰더라고. 나가던 사람은 시행하고도 그런 거 하나도 감투 못 썼는데 우리가 싸워도 지혜롭게 싸워야 된다. 저돌적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싸움을 하는데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우선 법적으로 체계를 밟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때 물리적으로 대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예. 이제 그건 알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 건 아시죠? 뭐냐면 독일은 그 사람들이 분열을 원하지 않았어요. 국제적으로 그죠? 그때는 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외부로 싸우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필요하니까 하게 된 운동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도 돈 있고 그런 유정자들이 원치를 아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사실 그거 그 금방 없애도 되는데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부에서 절대 원하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알아요. 이거 우리는 절대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북은 오케이 해도 남쪽에서 절대 안 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통일해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는 절대 그런 의지가 없는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그래요. 내부에서 이게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지금 통일 토론은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저 김성주 박사한테 이 들을 질문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 유족회 중국 그 회장 우영채입니다. 독일의 분단 그 상황과 우리 한국의 분단 상황은 동기서부터 전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최근에 문 대통령까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것은 민주정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마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어쩔 수 없구나. 미국의 국가정보국 혹은 딥스테이트 군산업체, 자, 그놈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도 수출이면 죽이는 집단들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한, 아까 사법재판소에 누가, 그것도 정권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하니까, 노무현이 하니까, 그들마저도 아무 힘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야말로, 죽을, 사살, 총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을 아직 보질 못했다. 어렵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츠라테프 조약의 상황은 70년, 100년 이상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정말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방법은 무엇인가?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소리만 크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만은 미국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국내에는 이미 미국의 유학그룹들 그리고 친일 반민족분자들의 후예들, 이들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대포 한 방이 조약에 뭐 100개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의 핵이 그야말로 미국이 벌벌 떨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을 때만이 미국이 생각이 달라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사님의 생각은 저 먼 독일에서 느끼고 고독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한국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통일은 과연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걸 좀 간결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생각은 글쎄요, 본법이 있어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더 개연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한 시민들이 100만 명만 거리에 나와서 미국 사람도 가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분명히 그 미국 사람이, 아니, 기지나 대사관 앞에 가서 몇 년 며칠 해보세요, 백만이. 미국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하면은, 우리나라 남북이 다 못쓰게 될 수 있지만, 자기네도 또 팔다리가 떨어지잖아요. 팔다리가 떨어지는데, 조그만 한반 하나 먹기 위해서 자기 팔다리가 떨어질 생각 못 하거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밀어넣는 사람들 아니거든,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냐? 에이, 그 사람도 미주리, 야당이잖아요. 아니, 나만의 그 많은 시민들이, 당신네도 이제는 좀, 고향으로 가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평화롭고, 당신들도 마음 편할 거예요. 그 주장을 왜 못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고, 가장, 말하자면 해볼 만한 방법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말로 당신을 고치시오 안 돼요. 그 사람들 자기 이익하고 딱 붙어 있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당신들 이제 돌아가시오. 당신은 충분히 70년 80년간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이제 그만 괴롭히시오. 시민들이 나와서 그거 하는데 그건 안 들을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제가 생각하는 지금 방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촛불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느냐, 또 한곁에서는 성조기를 들고 반대하는 또 시위가 비슷한 세력으로, 그래서 우리 임남인 씨가 말하는 올해 통일의 그 내부의 우리가 이 분열, 남남 갈등, 지금 이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100만 명이 한 목소리 내면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해방 전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방이 됐으면 완전한 독립국가를 해야 되는데 분단 논리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애초에 그 문제 제기는 우리가 모스크바 3장 회의에서 미국은 50년 신탁을 이야기했는데 그 루즈벨트의 주장은 그거야. 우리가 후진국이다 이거야. 그러면 독립국가로서 그 자리를 주려고 했을 때 그런 그 나름대로 국제정치 그 통계가 있어요. 국민 몇 명당 독립운동가가 몇 명. 예를 들면 유고의 그 피터의 그 나치 저항은 거기 이제 그 조건에 해당이 돼서 독립박제했다 하더라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필리핀 사례를 드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미국이 이제 그 점령을 해서 독립을 주는데 50년 세월이 걸렸는데 한국은 쭉 이렇게 사정을 볼 때 30년은 잡아야 돼요. 루즈벨트 주장 30년이요. 그런데 이 스탈린은 물론 이제 자기들이 이게 원래는 한반도는 이게 공산권 영역에 들어가는 일본 무장 해제의 영역이야. 일본을 가지고 산발선한 거야. 그런 상황이야. 왜냐하면 오키나와 저 멀리 있는 미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 국방부와 국무부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다 하더라. 국방부는 이게 들어올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국무부가 멀리 내다본 거지. 이게 산발선을 꺼야 된다. 그 미래를 내다볼 때. 그래가지고 그 스탈린은 5년을 이야기하고 5년 신탁.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신탁 찬성하다가 사회주의계는 신탁을 받아들였잖아. 자, 이렇게 우리가 국론 분열로 해서 해방 전국의 천도교인들이 체린 선생이 주동이 돼서 우리가 완전 독립운동을 하자고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냉전은 한반도에서 물론 동부지만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로 연호하면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처장처배를 하지 않고 소통, 삼통,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아까 내가 조금 서두에 제가 인사말에 그런 말을 했는데, 바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동민회가 3.1 재연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 선언문을 최 교수님 혹시 김 박사님께서 소개했나요? 예, 아직 그 전달은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록 전쟁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한미일 군사훈련을 지지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6.15나 또 관련 단체에서 초기항 처결을 하더라도 이제 오늘의 이제 상황은 한미일 반대죠. 또 반전이죠. 또 권위주의 우리가 반정부지요. 그런 운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동민회 천도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만큼 초기한 전도교 동학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우금치 30만이 희생인데 그 3.1 운동하는 가운데서 천도교가 아까 민족 자주 우리가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엄청난 저는 개대 천도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대학 다니면서 천도교인이 되었는데 그 천도교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때 우리 최덕신 교령님이 이제 계실 때 제가 천도교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 300만 일제시대의 천도교인들이 똑똑한 인재들은 다 나가버렸어.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소통하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소통해야 되고 그거 대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북에서는 아마 적극적인 대꾸는 못 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공개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문이고 비밀소로이기도 한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북쪽 인사들하고 만나기로 지금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월 말쯤 3.1 재연운동에 타임을 맞춰가지고 지금 오늘 거기 심양에서 만나자고 하는 지금 전달이 왔는데 지금 그렇죠. 조금 전에 이산가족 상봉 지금 초청장에 왔다고 하는 그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게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동민회가 지금 20일부터 이게 판문점에 아까 이재강 평화부지사 개성공단 열기 위해 유엔사를 향해서 43일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텐트를 우리가 내일모레 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쪽에서 홍이 조금이라도 오면 이제 서로 앞으로 진지한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우리가 DMZ 판문점으로 넘어가는 돌파 전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전 세계가 주목을 하지. 아까 조금 전에 100만이 시위를 하면은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100만 병합에서 같이 김 박사님 병합에서는 하나를 영어를 내가 알아보겠죠. 우리 얘기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가면 사기 보지.